예,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그 해약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문을 아까 우리가 시험이 세 바퀴로 되어 있었죠. 조문하고 판례하고 기출문제하고 조문을 해석한다는 게 대충 어떤 건지 조금 감이 오십니까? 아까 제안에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도대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가 어떠한 의미냐, 그것 자체를 여러 가지 실제 사안들을 통해 가지고 판례가 이거는 이행의 착수다, 이거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 주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조문들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 해석. 근데 학자들도 그 부분을 해석은 하는데 거기는 우리 시험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다. 큰 의미가 없다. 그러면 가령요, 이렇게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이런 사건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1,000만 원 4월 1일 날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 1일 날 중도금 4,000 지급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잔금 5,000 지급, 이거 하면서 갑은 등기 서류, 등기 넘겨주고 집 비워주기로 이렇게 계약 체결할 수가 있겠죠. 계약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월 1일 날 매수인 을이요. 매수인 을이 여기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갑이 을한테 야, 너 5월 1일까지 중도금 주기로 했잖아 라고 해가지고요, 이행 돈 달라고 촉구하는 것, 그걸 최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을 최고를 한다, 촉구를 했다. 그런데도 얘가 돈을 안 줍니다. 약속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 분명히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하기로 적어져 있죠. 근데 안 주고 있죠. 그러니까 뭘 했느냐,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중도금 4,000에 대해서. 그래서 갑이라는 애가 이행을 촉구를 하고 그 다음에 4,000만 원 약속한 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럴 때 을이라는 애가 이 1,000만 원을 포기를 해버리고 계약을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이런 사건이 생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럼 아까 제안은 두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가. 소를 제기를 하고 최고를 한 게 이행에 착수한 거라면 어떻습니까? 해제할 수가 없고, 이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해약금 해제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판례가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행의 착수냐 아니냐. 해석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이게 도대체 그 조문에 적어져 있는 이행의 착수냐 아니냐, 이걸 판례가 결론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행의 착수가 아닙니다.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공부를 할 때요, 공부를 할 때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걸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판례의 결론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판례의 결론들을. 그래서 이제 이 문제로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결국에는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는 말은 갑이 5월 1일 날 이행을 촉구를 하고 소송을 제기를 했다. 그래도 을은 1,000만 원 포기해버리고 이 계약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뭐라고 하는 거냐? 이거는 이행의 착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러한 식으로 기억을 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어떠한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거냐, 이거는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갑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수다쟁이입니다. 수다쟁이. 입만 떠들고만 있는 겁니다. 수다만 떨고 있는 거지. 아까 이행의 착수라는 것은 계약 자체에 대해서 뭔가 지금 일부 이행이 있어야 되죠. 돈을 지급했다라든지 인도를, 집을 비워준다라든지 등기를 해줘야 된다든지, 계약 자체에 따른 이행은 아무것도 없고요. 뭐만 하고 있는 겁니까? 수다만 떨고 있는 거다. 수다만 떨고 있는 것은 이행의 착수도 아니다,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판례를 공부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다쟁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또라이도 한 3명 나옵니다. 또라이도 한 3명 나오고 욕심쟁이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판례들에다가 가급적이면 저는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기억하기 쉽게. 그래서 이제 이 수다쟁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출제가 되면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 기출문제 반복돼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 전에도 이미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시 출제가 되면서 두 번째 출제가 되는 거니까 항상 생각하실 거,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사건에서 판례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그거를 이렇게 기억하는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계약의 구속력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3개가 나와 있는데 앞에는 우리가 약이죠, 약.
약속. 다시 계약의 구속력 해가지고요. 약자나 약이나 속이나 계약의 계자나 모두 다 어떤 뜻이 있느냐? 묶는다. 묶는다라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속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계약이 성립하면 이는 당사자들 모두를 구속하게 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둘 다 구속하게 된다. 즉 계약은 지켜야 하고 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스스로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그 의무 실현을 강제할 수가 있고 재판 받아가지고요 돈 받아간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받아갈 수가 있고 또 그 계약 위반으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에 나옵니다. 계약의 가장 큰 의미는 그것이 이처럼 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된다는 데 있다. 이게 바로 법률 요건이라는 겁니다. 아까 의무가 발생한다. 이거는 효과였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 근거가 되는 것. 그게 바로 2층 법률 요건을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의 차이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무, 즉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에서 즉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한다는 것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갑이 주택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법에 적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그렇게 의욕하였기 때문이다. 아까 법률행위와 법률행위 아닌 것의 차이점.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 거냐 법이 시켜서 발생하는 거냐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스스로 의욕하였다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 의무가 타율적으로 남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구속에 넣음으로써 발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계약은 자유실로 짠 그물이라는 겁니다. 자유실로 짠 그물이다. 어떤 학자는 이것을 자기 결정에 의한 자기 구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래서 자유실로 짠 그물이다. 그 의미는요. 계약 체결의 자유, 사적 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 원칙, 계약 자유 원칙. 이 매매계약 체결할지 말지 어떻습니까? 갑은 아주 자유롭죠.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을하고 계약 체결할지 병하고 할지 정하고 할지 어떻습니까? 상대방 선택하는데도 자유롭다는 것. 하지만 둘 간의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이 계약은 어떻다는 겁니까?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래서 바로 계약의 핵심은요. 계약의 구속력입니다. 구속력. 그래서 이 구속력을 방금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유실로 짠 그물이다. 그래서 요 그물.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구속을 당하죠. 이 그물에서 벗어나려면요. 원칙적으로 나중에 계속 반복되니까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즉 해방이 되려면 어때야 되느냐? 어떻습니까? 해제권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해제권. 조금 전에 우리가 해약금 해제권이라고 공부를 했죠. 그런 식으로 그 그물에서 벗어나려면 해제라는 말은요. 제가요.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이 그물을 다 잘라버리고 그거를 풀어가지고 그러한 권리 자체가 있을 때에만 계약의 이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해제라는 단어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7번에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라는 게 나와 있고요. 아까 우리가 법률행위라는 말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 그 법률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도 안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민법 총칙에 나와 있는 단어로서 의사표시라는 단어, 법률행위라는 단어가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매우 어려운 단어. 왜 어려운 단어인가는 지금 좀 읽어보면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앞에서 갑과 을 사이의 부동산 매매 계약은 그들 사이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성립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해가면요. 민법의 규정을 보면 의사표시라는 것은 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곳, 즉 계약법에서는 일절 언급되지 않고요. 어디에서 배우는 거냐면
법률 행위에 대한 규정들 민법 총칙이라는 데서 배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민법은요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가족법 부분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그 채권법 속에 계약법에는 의사표시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민법 총칙에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법률행위란 도대체 무엇이고 계약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쉽게 말하면 계약은 어떠한 것이라도 모두 법률행위에 속하되 법률행위의 가장 중요한 종류를 이룬다. 아까 우리가 법률행위의 종류,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으로 나눴죠. 단독행위와 계약.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약보다는 법률행위가 더 큰 개념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므로 결국에는 모두 법률행위, 계약은 모두 법률행위에 속한다. 그러나 법률행위가 모두 계약인 것은 아니며 그에는 계약이 아닌 행위, 예를 들면 유언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그래가지고 단독행위라고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읽어본 건 아까 단독행위의 종류에서, 법률행위의 종류에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단독행위, 그 다음에 계약, 이렇게 됐을 때 계약은 모두 법률행위에 속하죠. 모두. 그렇지만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단독행위라는 것도 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서 유제포가 있었고 그 유가 유언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과 같은 계약이나 단독행위인 유언이나 모두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행위인 점에서 공통된다. 법이 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시된 의사의 내용대로 권리나 의무가 결정된다는 점에서도 공통된다. 유언의 경우에도 비록 대상이 되는 사항은 한정되어 있지만 유언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표시한 의사대로 다른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기도 하고 그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서 법인이 설립되기도 한다. 우리 가끔 텔레비전 보면은요, 이제 임종을 앞두고 어떻습니까? 가족들 다 모이죠. 가족 다 모이면 텔레비전에서는 꼭 이제 그 아들 잡고요. 내가 어떻습니까? 네 엄마한테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다. 여보 미안해 하면서 또 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 엄마를 잘 부탁한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그거 유언입니까? 아닙니까? 전혀 유언이 아닙니다. 유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효과가 발생을 해야 되죠. 거기에 따라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 됩니다. 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는 특징이 강제성입니다. 강제성. 아들이 엄마 잘 안 모신다고 해가지고요. 그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종하기 직전에요. 직전에 그 와이프 손을 꼭 잡으면서 여보 미안해. 사실은 내가 다른 데에 다른 자식이 있어. 이거는 유언입니까? 아닙니까? 유언입니다. 그래서 인지라고 해가지고요. 내 새끼다. 아이고 내 새끼 해가지고 인정해 주는 것. 여기서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유언은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유언할 수 있는가가 법에 다 적어져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금 자기가 혼인 외 결혼해서가 아니고 밖에서 난 자식이 있다. 그거 아이고 내 새끼 하고 인정해 주는 걸 인지라고 하는데 인지는 유언사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찌됐건 또 유언으로 해가지고요. 재산도 줄 수 있죠. 재산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준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효과대로 의무가 발생을 한다. 그런데 두 번째, 단지 계약은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만 성립하고 다시 한번 나오지만 아까 을이 아무리 산다고 외쳐보아도 갑이 판다고 하지 않으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둘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아무런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계약이고 유언을 하는 사람 혼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으로서 성립하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그 의사 표시된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공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부분 보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쭉 나와 있는 설명이요. 쭉 나와 있는 설명이 여기는 이것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 느낌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총칙, 각칙 구조.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표시된 의사 내용대로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는 행위는 그것이 계약이든 유언이든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든 그 전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뭔가 법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독일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어낸 개념이 바로 법률행위이다. 그리고 법률행위 전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로서 추출된 것이, 뽑아낸 것이 표시된 의사, 즉 의사 표시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쉽지는 않은 개념인데요. 이것들이 다 일부러 만들어낸 개념들입니다. 일부러.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쓸 때에는 법률행위에는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먼저 있다는 게 아니라 계약, 매매 계약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에는 유언 같은 것도 있는데 항상 총칙, 각칙, 얘들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을 만드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부분, 풀이는 분명 다른데 이거는 이거고, 그 다음에 계약은 어떻습니까? 매매 계약은 이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만들어 보자. 공통되는 게 뭡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뭐냐? 바로 의사표시.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들이요, 이렇게 우리가 아주 추상적으로 일부러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만들어낸 개념. 그건 감 정도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제 그 부분 보십니다. 그러므로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 계약은 을이 한 매수 의사표시와 갑이 한 매도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였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의사표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의 규정들이 적용된다. 의사표시는 민법 총칙에서 다루고 있다. 민법 총칙에서. 말하자면 민법은 공통적인 규정, 즉 총칙, 그것과 특수하게 그 개별적인 제도 또는 유형에만 적용이 되는 규정, 각칙을 나눔으로써 수많은 제도에 대한 규정 전체를 체계적으로 또 되도록 적은 수의 조문으로 하나의 법률 안에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총칙, 각칙, 총칙, 각칙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독일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경험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도 못하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념인 의사표시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이 원만하게 성립하고 진행되는 경우에, 이때는요 우리가 법원 안 가죠. 그때는 문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가 아니라 그 성립 과정에서 어떠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를 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표시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1억 원의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을이 사기꾼이어가지고요, 을이 갑에 대해서 사기를 쳐서 이 계약이 체결됐다. 어떤 상황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다. 여러분이 갑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접근해가지고요,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쳐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러면 그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적이지 않죠.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을 만들었느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이런 개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랬고 사기당했을 때에는 이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가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식의 규정들을 만들어놨다는 것.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 그걸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표시라는 개념을 일부러 억지로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우리는 전혀 듣지도 못했던 생소한 그런 용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오히려 의사표시의 개념은 그러한 병적인 경우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만한 게 아니라 고장이 나는 그러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히 법이 마련한 기술 개념이라고 하는 표현이 옳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를 처리하기 위해서 독일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개념이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의사표시의 법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계약의 원만한 진행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나는 경우, 고장 사유를 살펴보는 부분에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
타당하다. 그래서 이 순서로 일단은 공부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 2월 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민법 총칙부터 쭉 나와가지고요. 그냥 계약이 고장나는 경우, 고장나면 그 원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무효가 됐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그것부터 먼저 배우게 되니까 이제 그 개념들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잠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8번 해가지고요. 대리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법률행위 속에는 단독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죠. 그런데 일단은 계약으로 중심으로 쭉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도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매매 계약, 매매를 예로 들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법리를 지배하는 원칙 중에 하나는 계약의 구속력, 다시 말하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법률 효과는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것이다.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만 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냐? 밑에처럼 남이 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내가 구속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계약법상의 원칙은요, 다른 많은 원칙처럼 민법에 정면으로 적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이에 대한 예외가 조문에 적어져 있으면서 간접적으로 선언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의 표현들이 어려우시면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된다. 그래서 그러한 예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리제도이다.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은요,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체결하여 할 필요는 없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의 체결을 맡기고 그 맡은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럴 때 민법은 이와 같이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체결한 계약의 효과가 바로 본인에게 돌아가고 대리인 자신은 그 계약으로부터는 아무런 권리나 의무도 취득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데 대리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조금만 더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리제도는 극히 유용하여 극도로 빈번하게 이용이 되며 동시에 한 사람이 또 끼어들기 때문에 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우리 사례에서 매수인 을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서 스스로 주택을 물색하거나 집주인과 흥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위임장을 써주어서 병으로 하여금 주택을 물색하게 하고 나아가서 매매 계약도 체결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실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이처럼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뽑은 경우를 임의대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에는 법에가 적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적어져 있는 거, 그거를 법정대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는 누가 되겠습니까? 부모가 되겠죠. 친권자가 되면 부모가 됩니다. 그거는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법에 적어져 있는 것.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법정대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의사에 의해서 뽑는 것, 그것 자체를 이제 임의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요. 조금 전에 그림은 갑하고 을하고 직접 만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였는데 방금 여기는 을이 지금 부산에 거주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을이라는 애가 병이라는 애한테 자기를 대리해서 자기 대신해서 가가지고 이렇게 갑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겁니다. 그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한다고 방금 적어져 있었습니까? 대리권.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요,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수권행위. 아까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서 동철이 상추면 수프 나왔죠. 수프. 그 수권행위. 그래서 얘가 대리권을 주는 걸 이렇게 수권, 대리권을 줬다. 대리권을 주면 이 사람을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병이 가가지고 갑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돈은 누가 줘야 됩니까? 돈은 을이 주는 거죠. 그 말은요, 대금 지급 의무, 이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가 병에게 생긴다, 을에게 생긴다? 을에게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을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본인이라고 부릅니다. 본인. 얘를 대리인이라고 부르고 얘를 상대방.
이런 식으로 그랬고 그 효과는 이 본인하고 갑에게 직접 이 효과가 귀속이 되는 겁니다. 효과가.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갑이라는 애가 또 을한테 사람은 여기서 갑을병 나올 때요. 그냥 이거 자체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래서 갑이라는 친구가 을한테 대리권을 줍니다. 왜 줬느냐? 부동산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친구 중에 을이라는 애는요.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많은 거래를 계약을 체결을 해봤다.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같은 값이면 높게 받고 싶겠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애한테 이제 이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주면 을이 대리인이 돼가지고 을이 대리인이 되면요. 상대방도요. 어떻습니까? 지 마음대로 고릅니다. 병 고를 수도 있고 정 고를 수도 있고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결국에는 애가 본인, 애가 상대방. 그래서 소유권 이전 의무는 갑이 부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대금 지급 의무는 병이 부담하는 거고. 그러니까 법률행위 계약서는 누가 썼습니까? 을이 썼죠. 여기에서는 계약서는 지금 대리인이 썼죠. 하지만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 귀속된다? 본인에게 귀속된다. 본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바로 어떻습니까? 대리제도라는 겁니다. 대리제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구속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러한 제도가 자체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거는 어디에 적어져 있냐면 그 밑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대리제도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킨다. 이 말은 울산에 지방에 있을 때, 을이라는 애가 지방에 있었을 때 매수인이 그러면 대리인을 사용을 하면 떨어져 있어도요. 이거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이 체결한 계약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게 하려면 다음에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된다는 원칙에 대하여 대리제도에 기하여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들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는 것이다. 위쪽에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된다는 원칙. 이게 바로 이걸 조금 달리 표현하면요. 표의자 효과 귀속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표의자 효과 귀속의 원칙.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외, 이 제도가 바로 대리제도다. 대리라는 것이다. 의사표시를 한 사람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된다.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대한 예외 제도가 바로 대리제도다. 대리제도다. 그러면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려면요. 이러한 예외가 인정이 되려면 뭔가 갖춰야 될 게 있겠죠. 그게 어디에 적어져 있느냐? 우리 민법의 114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조문으로 보시면요. 114조 해가지고요. 대리행위 효력 해서 1번에 대리인이 이렇게 적어져 있죠. 대리인이라는 말은 이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리권을 줬으니까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이 그 말이 대리권이 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 권한 내에서 이게 두 번째 요건. 대리인이 그 부분이 첫 번째 요건, 권한 내에서 이 부분이 두 번째 요건. 다음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그걸 두 자로 줄이면요. 현명한다고 합니다. 현명. 그러니까 여기에서 첫 번째 대리인이 이 말은 대리권이 있을 것. 그 다음에 2번 그 권한 내에서 권한 내의 행위일 것. 그 다음에 3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그래서 그것을 현명이라고 합니다. 현명. 그래서 이제 이 개념들은요. 지금 우리 길라잡이 이 과정에서는 대리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거는 예외적인 그러한 제도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그 개념들 자체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셔가지고요. 방금 이제 3가지 조문에 적어져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풀어놓은 겁니다. 첫째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개강이 됐죠. 개강이 됐기 때문에 정식 수업을 하는 거고 그 수업 시간 자체는 이제 1시 50분까지입니다. 1시 50분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대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거하고요. 기본적인 거하고 조문 자체 읽어본 거. 그 정도로 해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요.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그림 그리고 조문 한번 읽어보고 뒤에 나와 있는 그 요건들 첫째, 둘째, 셋째 나와 있는 거 다시 거기서부터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